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박예농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강의 주제는요, 처음 좀 사업을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사노무에 대해서 난 정말 기초도 없다.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도 처음 만나는 노동법입니다. 예, 강의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요,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설, 채용,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다음에 퇴직 관리 등 해서요. 처음에 이제 인사노무로 접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알 수 있게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설이 이제 오늘 지금 할 내용은요. 서설, 채용 관리 이제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서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 근로기준법이 왜 생겼는지, 어떠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아니 실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왜 굳이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법이라는 거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가 법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게 부동산 계약한다거나 그 외에 잘 이제 접할 수가 없으니까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법을 좀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 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좀 잘 아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설에 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설에 관련돼서 내용을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내용은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또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안에 있는 보호받는 자와 또 지켜야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관련해서는요, 근로기준법은요, 헌법 제32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정하도록 법률을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되게 됐는데요. 그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착취당했습니다. 착취당했어요. 왜냐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그 사람들 최대한 밥도 안 주고, 예전에 전태일처럼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도 않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다 같이 돈 벌고 지내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인간으로서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떠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좀 보호해주자라는 취지에서 헌법 제32조 3항이 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관계 법령이 굉장히 많은데요. 노동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근로기준법이니까 그 법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법 같은 걸 보면 그 1조에는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라는 취지로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다시피 좀 우리가 흔히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때요? 갑과 을관계, 갑을관계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왜 갑을관계가 나온 이유는 사용자에 비하여 근로자가 약간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근로자들을 좀 많이 보호해서 좀 약간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근로계약을 좀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사용자의 의무, 그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자가 과연 누구인가 관련해가지고 그 사용자의 의무가 다 있고요. 또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해줘야 하는가, 그 보호되는 그 권리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강행법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강행법규가 어떤 뜻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강행법규는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다, 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다라고 하면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강행법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좀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요, 이 적용 범위가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근로기준법은 지금 현재적으로 1조부터 한 116조까지 굉장히 많은 법이 나와 있습니다. 부칙 빼고. 그 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약간 소상공인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거나 하다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렇게 사업장이 작은데 이걸 다 지켜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이게 사업을 하라는 거냐. 사업 못하겠다. 아, 좀 이거 좀 나를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근로기준법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의 좀 근로자의 수별로 좀 나눴습니다. 5인, 5인을 기준으로 해서요. 5인이 안 되는 4인, 그러니까 5인 미만 되시는 분들, 5인 이상, 10인, 30인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약간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5인, 근로자 5명 이상 사용을 했을 때 전부 적용이 되고요. 일부 적용 사업장은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를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를 시켜놨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소상공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모두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거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많이 잘라놨습니다. 예, 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또 따로 있는데요. 어떤 사업장이냐면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가족끼리 하는 그런 사업체 있죠. 예, 그 사업체, 그다음에 가사 사용인. 집에 이렇게 입주 도우미라던가 해가지고 같이 좀 집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취지는요, 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가족끼리 법을 들이대가지고, 근로시간을 지켜서 한다, 뭐 이렇게. 예, 약간 각박하죠. 예, 가사 사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특히 한 집에서 살고 있다면 언제 근로를 하고 언제 근로가 끝나는지도 약간 애매하고 이제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이제 보게 되시면요. 예,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보시면요. 1인에서 4인 근로자 예, 많이 보시죠. 부당해고 예, 금지 해당 안 되고요. 예, 쭉쭉 나가서 보시면은 인권대장이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연차면 생리수당, 취업규칙 장서 신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어디에 뭐에 관련된 거다? 돈에 약간 관련된 겁니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근로자한테 항상 줘야 되는 약간 그런 뭐랄까 금전적인 보상. 약간 벗어나가지고 사업 운영을 좀 활발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사업이 잘 되고 5인 이상이 되면은 그 법을 적용해서 근로자한테 좀 금전적으로 혜택을 줘라라는 의미에서 좀 약간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법 자체는요 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을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이에요. 근로자는 누구다? 근로기준법 관련해가지고 보호를 받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보호받는 사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근로자의 범위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오세요. 도대체 누가 근로자냐? 왜냐면 요즘 어때요? 고용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져 있습니다. 위탁 사업을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파견, 기간제, 그다음에 그것만 나오는 거 아니죠? 정규직, 비정규직 안에는 또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냥 계약직도 있고, 기간제, 파견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거죠. 또 이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가야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요. 이것도 많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과연 누구냐?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근로자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주, 사장님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근로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거의 근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거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즉 돈을 벌려고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어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이유이기 때문에요. 그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근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이렇게 끊어나가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또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자, 이렇게 좀 크게 세 카테고리를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거나 대표님들을 만나서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근로자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요 3명이요. 근데 알고 보면 3명이 아니에요. 6명, 7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6명, 7명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알바 빼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직업의 종류 관계없이 이 사람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단시간 근로자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을 하고 있다.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어떤 영화 카트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반찬값 벌러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반찬값도 돈 벌려고 나온 거죠. 관련해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고요. 또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업장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시는 분들, 여기도 나와 있죠. 이 지휘감독을 받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근로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어떤 법률 관계를 많이 봤을 때는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종이나 문서가 많이 중요해요. 하지만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약서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근로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형식보다는 실질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급을 받았냐, 고정급을 받았냐, 아니면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고 3.3% 원천 징수만 했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의 근로자가 맞다, 아니다라고 절대 알 수 없다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요, 4대 보험 안 들었는데요. 3.3% 뗐는데 근로자예요? 3.3%를 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사람들 지휘 감독했다.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다던가, 오늘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와서 복장 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일을 어느 정도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징계를 한다던가, 이러한 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한 20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사용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근로자에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선 실질적으로 지금은 근로자에 좀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특수고용 종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일 것 같으세요? 근로자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해석이나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거는 레미콘 기사, 레미콘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험 모집인들, 그다음에 좀 얼마 전에 한참 좀 농성도 하고 많이 하셨는데 학습지 교사분들, 그다음에 요즘 택배 기사 하시는 분들,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 어때요? 임금 돈 벌려고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상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분들은 현재 근로자로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로자를 우리가 정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지휘 감독. 사용자의 컨트롤을 받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왜 중요할까요? 누가 사용자? 왜 중요해요?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을 당연히 어느 정도 벌금이라던가 아니면 과태료라던가 그런 걸로 처벌을 해야 되는 대상을 규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그냥 이거를 지켜라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그런 벌칙 조항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자들을 정확하게 그 카테고리 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냐? 이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도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간단해요. 사업주 누구냐? 사장님입니다. 대표자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누가 뭐래도 사용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경영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데에
이름은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있죠.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약간 바지 사장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거나, 예,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은 이름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분들을 말고 실질적으로 바지 사장 외에 여기를 경영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예, 사용자에 해당이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는 임원분들이 있으시죠. 이사나 부장님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근데 이사나 부장님, 특히 이사님은 이제 우리가 쌤이 생각할 때 임원이니까 그분들은 약간 제외를 하고, 부장님도 이게 사용자에 들어가나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분들은 어느 정도 좀 높은 곳에 위치해서 근로자들을 컨트롤하는 수가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위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요,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아요? 그분들도 근로자 아닌가요? 예, 그분들은요, 근로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약간 양쪽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를 좀 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약간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외적인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약간 뭐 나이가 젊든 많든, 뭐 입사한 지 얼마 됐든 안 됐든, 기본적으로 이사, 상무 직함을 주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밖에 뭐 대외적으로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그럼 혹시 뭐 이렇게 명함 같은 거 받아보는데 사원, 대리 막 이러면은 사실 큰 건을 계약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할 때 뭐 저런 애송이를 보냈어, 우리를 뭐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자마자 뭐 이사나 임원 직함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근로기준법 관련해가지고 뭐 임금 체불이라던가 퇴직금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용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이분은요 이사예요. 이사 직함을 가지고 오는데 무슨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나요? 아니에요, 이사야. 아니야, 임원이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임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겠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죠. 노동관계 법령은요, 실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분이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상부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은 아예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 위에 그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권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휘 감독을 했다. 나는 지휘 감독을 계속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뭐 이사든 뭐든 상관이 없이 근로자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범위 설정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로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를 나눈다는 거 알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근로기준법을 우리가 만들었던 그 취지 자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을 하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자를 설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의 종류, 어떤 직업 필요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냥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느냐. 내가 뭐 잘못을 했을 때 혼나기도 하고, 뭐 출퇴근 시간을 관리받고 이렇게 지휘 감독을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의 범위가 설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권한에 있으신 분들이 사용자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만나는 노동법 관련해서요, 첫 번째 강의에서 뭐 개요, 개괄, 서설은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